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여기선 그중 하나를 상상력을 더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1980년대에 지어져 수많은 가족들이 거쳐갔던 곳이지만 세월이 흐르며 낡고 퇴락해 이제는 몇 가구만 남아 있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새 아파트나 타 지역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단지는 늘 고요하고 적막했다. 어느 날 301호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이사를 왔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최근 여러 사정이 겹쳐 잠시 이곳에 머물기로 한 것이었다. 민준은 자그마한 광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잠시 저렴한 거처를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평온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조용한 환경이 오히려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기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준은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치 계단을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하지만 은은하게 아래층으로부터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이사라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각에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함께 밀려온 민준은 결국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새벽 2시, 민준은 조심스럽게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음산하리만큼 어두웠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때문에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준은 고요한 복도를 따라 소리를 쫓았다. 301호에서 시작된 민준의 발걸음은 서서히 아래층으로 이어졌고 그는 2층 복도 중앙에 다다랐다. 그곳엔 오래된 가구와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리는 정지했고 사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냉기가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등을 돌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기분을 뿌리칠 수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간 민준은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섰고 결국 다음 날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관리인은 아무 일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여기 요즘 사람이 거의 없어서. 새벽에 소리가 났다고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관리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다. 그 후 민준은 집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2층으로 내려갔지만 언제나 소리만 들리고 그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마침내 그 음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밤에도 소리가 들려왔고 민준은 또다시 복도로 나서며 소리를 따라갔다.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땐 이번에는 형광등이 완전히 꺼져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준의 눈앞에 흐릿하게 형체가 떠올랐다. 그것은 확실히 어떤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고 그는 가만히 민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민준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형체는 민준 앞에서 멈춘 뒤 사라졌다. 다음 날 민준은 급히 짐을 꾸려 아파트를 떠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파트에서는 과거에 큰 화재가 있었고 2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종종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의 형체가 목격되곤 했다는 소문도 함께였다. 민준은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 아파트 단지는 종종 그의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이후로 그는 절대로 그와 같은 오래된 건물 근처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이를 읽고 나서 오싹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긴 공포썰은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나는 학기 중간 방학을 맞아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은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와집에 혼자 살고 계셨다. 도착한 첫날 나는 도시에선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주민들은 이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어렸을 적 할머니로부터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예전에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창문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반짝였고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렸다고 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나는 저택 가까이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망설임 끝에 나는 조심스레 한 발자국씩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깨어진 창문은 그 집이 오랫동안 버려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앨범을 펼쳤고 낡은 사진들이 나왔다. 가족 사진들이었으나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게 보였다. 더 이상 사진을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더니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에 저절로 닫혔다. 깜짝 놀라 앨범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그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고 출구를 향해 뛰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숨이 가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나는 할머니께 그 집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다. 그 집에는 옛날에 큰 불행이 있었단다.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도 그 집을 멀리한단다. 그날 밤 나는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신경이 쓰였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낡은 저택에 다시 들어가 있었다. 꿈속에 나는 집 안을 헤매다가 한 방에 다다랐다. 방 안에는 한 여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고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무언가 내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나는 방 안의 전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땀에 젖어 있었다.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의 여파로 나는 한밤중에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실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그 집과 관련된 무언가가 널 부르고 있는 것 같구나. 당분간은 그 근방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마을의 다른 곳을 탐방했다. 하지만 저택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곳에 얽힌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영원히 미완인 채로 남았다. 지금도 가끔은 그 집을 떠올리곤 한다. 내가 본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상상의 산물이었는지 모른 채로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낡은 저택과 그 속의 미스터리는 영원히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재미를 위한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나는 대학교 동창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힐링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뜬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익명의 블로거가 쓴 기묘한 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그 글에서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기묘하고 무서운 일들을 다루고 있었고 나는 순간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다. 블로거는 그 마을을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칭하며 그곳에 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규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밤 12시 이후에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마지막으로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우선 여관에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각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결국 마을 외곽의 숲속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앳된 소녀가 낡은 저택 앞에서 나에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블로거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와 눈이 마주친 아이는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소녀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갈수록 기묘하고 불쾌한 감정이 엄습했다. 곧이어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만 홀로 남겨졌다.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저택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저택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머릿속에는 아무 이유 없이 끔찍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흐느낌, 천장에서 들리는 발소리들, 모든 것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즈음 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저택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감금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을로 돌아와 여관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반겨주었고 이내 나는 혼자 겪은 무서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있었다. 친구들은 내가 그 밤을 방에서 잤다고 믿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때 본 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 후로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고 블로거의 경고가 떠오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들곤 한다. 나처럼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걱정되며 이 이야기를 남긴다. 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다.